days that I had you. Back to one more night like we used to. I miss every minute we've been through. From the hardest part to the best you. Make the stars align. Words cannot describe. Don't need no more goodbyes. You leave me hypnotized. Make the stars align. I need you here tonight. Don't need no 자, more goodbyes. You leave 이 me 내막계 hypnotized. 단일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들을 이제 내막계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들이 그 얘들인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조면소포체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조면소포체 영어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이제 소포체인데, 네, 여기서 이제 거칠다라는 뜻에서 rough, 그래서 면 자체가 거칠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 면 자체에 뭐가 우둘투둘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위를 rough하다고 해서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것의 조면이 되는 것이죠. 기능이 무엇이냐? 기능은 일단 이 첫 번째 장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세포 수송, 세포 안에서의 물질 수송이 있어서 세포 밖으로, 세포 외부로 이제 세포 밖으로 여기에는 이제 막단백질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막에 박혀 있는 막단백질. 그 다음에 밖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분비되는 분비단백질. 그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리소솜으로 수송되는 단백질들도 있는 거죠. 이들을 전부 한 곳에서 모아갖고 이 조면소포체 안에서 제일 처음에 집합시켜서 제대로 처리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보내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조면소포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그렇게 밖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작용을 우리는 이제 엑소사이토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씨가 왜 이러냐? 정신이 혼미해서 글씨도 원래 못 썼잖아요. 엑소사이토시스.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외포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보내주는 이 단백질들은 전부 이 조면소포체 안에서. 자, 이들이 왜 조면이냐? 이 표면에 그 조면소포체 막 표면에 붙어 있는 이들의 정체가 뭐냐면 리보솜들입니다. 여기 리보솜들이 여기 표면에 붙어서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까운 장소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완성된 단백질들은 제 안으로, 이 조면소포체 안으로 전부 집어넣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다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 일단 이거 완성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개 아주 좋은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백질 접힘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단백질 접힘을 완성을 제대로 해야 이들이 제대로 된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겠죠. 기능. 희한하게 기능을 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전부 당 단백질을 부착합니다. 세포 막에 일단 붙어있는 단백질들은 전부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죠. 올리고당들을 가지고 있는. 밖으로 보내지는, 세포 막에 그냥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밖으로 낭떠러지처럼 던져지는 그런 단백질들조차 전부 다 당 단백질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서 이 조면소포체 안에서 첫 번째 당이 부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면소포체 안에서 부착이 되는 당의 당 부착의 형태는 우리가 특별히 구분을 해서 N-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높은 단계의 생물학, 세포 생물학 시간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도 전공자들은 이 정도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사실 되는 것인데, N-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는 요것은 왜 이것을 N이라고 했냐 하면은, 어디에다가 질소에다 N에다가 이렇게 당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 사이드 체인 아미노산의 특정 아미노산의 곁사슬에 있는 요 질소, 아스파라진이라고 하는 아스파틱 애시드가 아니라 이것은 아스파틱 애시드이고, N으로 끊는 요 아스파라진에 있는 요 N에다가 당이 부착이 되게 되면 이것을 N-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조면소포체 안에서는 요 N-글라이코실레이션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전부 완성이 되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 밖으로 보내도 되겠다라고.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가 이 그 CFR 단백질, Cystic Fibrosis 를 일으키는 CFR 단백질의 이 돌연변이 때문에 요 병증을 일으키는 이것이 왜 그 이온 채널 단백질이 세포막에 전복 하나도 없게 되느냐. 바로 그 조면소포체 안에서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요 다음 단계, 이것이 끝나면 다음 단계의 두 번째 정체적인 골지체로 운반이 돼야 되는데 그거 막아버리고 니들은 여기저기 따로 모여 있어. 그리고 될 때까지 한 몇 번 기회를 주다가 다시 한번 접어봐. 못해요. 다시 한번 못해요. 그러면 갈아버립니다. 믹서로. 그래서 그 CFR이 아니라 CFTR이었지. 요 돌연변이 CFTR 요 단백질들은 전부 세포막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동형 접합으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이게 하나도 없게 되니까 바로 그 cystic fibrosis, 한국말로 그 말을 까먹었네. 그 병명은 뭐였지? 낭포성 섬유증,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그거. 근데 제가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이 무난하게 수행이 된 그런 단백질들은 전부 다음 단계는 골지체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포장을 해서 보낼 것이냐. 수송 소낭이라고 하는 그 막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주머니 같은 것이죠. 그 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서 골지체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활면소포체는 그와 다르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조면소포체는 바로 그 언급을 한 외포작용의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는 장소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의 근원이 같은 이런 소포체인데 리보솜이 여기엔 붙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활면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mooth Endoplasmic Reticulum이라고 하고 줄여서 SE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조면소포체는 반면에 그래서 이것을 RER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게 되죠. 리보솜이 표면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면소포체는 핵막하고 어떤 일종의 미로처럼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활면소포체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핵막이 이렇게 있으면 조면소포체들은 여기에 리보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핵막과 일정 부분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서로. 그러나 활면소포체는 그 옆에서 따로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매끈매끈한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이들의 기능 자체는 사실 천차만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활면소포체 안에서는 무슨 단백질의 접힘이라든가 당부착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질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지질들, 콜레스테롤까지 포함해서 지질들의 합성과 대사작용, 분해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글리코겐 같은 것들도 여기서 분해를 하고,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특히 칼슘 이온의 저장이 여기 이제 근육세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칼슘 이온을 저장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이제 활면소포체의 기능은 바로 요 해독작용이라고 해서, 영어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까먹었나요?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이것을 xenobiotics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유기물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의 알코올도 포함을 해서 세포 밖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유기물들이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것을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고서 활면소포체 안에서 일종의 디톡스 해독작용을, 그 해독작용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한 이 xenobiotics로 이제 규정이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 유기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이것을 여기서 여러 효소들이 변형을 시킵니다. 이걸. 그래서 일종의 그러한 제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로 극성을 띠지 않은 소수성 유기 물질들이 꽤 많은데 그들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은 여기다가 일종의 친수성으로 변형을 시켜버려서 그래서 어떤 그런 친수성 물질들을 특이적으로 인식을 하고서 수송시키는 수송체를 통해서 외부로 뭐 콩팥이라든가 뭐라는 데서 외부로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근간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알코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물질로 변형 분해돼서 이렇게 해독작용이 되는 것이 주로 그러니까 간에서 술 많이 마시면 간이 그냥 엄청나게 손상한다 해독작용을 하는데 바빠서 이것이 바로 그 간에서 활면소포체 안에서 특별한 효소가 알코올을 다른 물질로 변환시켜서 해독작용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반적인 해독작용 과정 가운데에서 아주 특이하게 운이 없다 보니까 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요 물질은 영어로 벤조파이렌이라고 하는 요 물질은 마치 그러니까 고리형으로 벤젠 고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뭉쳐 있는 듯한 일종의 비극성 유기 물질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탄고기, 연기, 담배, 뭐 그런 데 많잖아요. 이것들이 공장 스모그에도 있고 이것들이 그래 전부 발암 물질이잖아요. 이게. 이 벤조피렌 자체가 여기에 많으면서 이게 발암 물질인 것이죠. 이게 왜 발암 물질이냐면 사실은 이거 자체로 들어오면 그다지 큰 발암 물질은 아닌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요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요 특별한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붙여집니다. 약간의 극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선 이제 이것을 다음 단계에서 밖으로 배출해 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이것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하면은 세포의 안에서 이것이 우연찮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 안으로 들어가서 DNA 이중 구조에 여기에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삽입.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뭐 이상한 게 하나 끼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DNA 복제 과정에서 엄청나게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수능 같은 거 볼 때 요 버블시트라고 하는 답지에 쓸 때 하나를 비워놓고 완전히 밀려 쓰는 듯한 그런 식의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증가를 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암이 유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활면소포체에는 요 특별한 효소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훨씬 더 위험한 발암 물질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는 이런 식으로 기능이 둘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로서의 각 다른 조직의 이들의 상대적인 발달 정도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질 합성이 많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질 계통의 지질 합성이 많다는 얘기는 세포 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위죠. 창자, 뇌, 대표적인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름이 세포 표면에 주름이 엄청 많이 있어서 표면적이 엄청 늘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이 활면소포체가 이들 조직에서는 활면소포체가 조면소포체보다 훨씬 더 많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밖으로 내부 분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조직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췌장이라든가
같은 여기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와 뭐 그런 또는 호르몬 같은 것들을 인슐린을 비슷해서 그런 이런 것들을 분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조직 세포에서는 당연히 조면소포체의 발달도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돼 있겠죠. 각자의 그러한 특화된 기능에 따라서 이들의 발달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골지로 가기 위해서 이 아까 우회포작용에서 수송소낭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다 포장을 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수송소낭의 기능을 정리하자면은 아까 그 조면소포체와 골지 사이에 그다음에 골지의 그 다음 그 목적지는 세포막이거든요. 또는 골지에서 세포막이 아닌 리소솜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럴 경우에 각각의 그 사이사이를 이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체로서 물질 수송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런 식으로 여기 수송 소원항에 이렇게 역할이 보이는데 일단 이 수송 소원항이 만들어지는 그 기전은 이런 식으로 조면세포체와 골지체 둘 다 공이 그 막의 부분의 일부가 분리가 돼서 형성이 돼서 일단 분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버딩 아웃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똑같은 이제 막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면소포체에서 만들어졌던 그 수송소낭이 골지에 다다라서 그 내용물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서로 그 막끼리 서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융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 버리게 되는 아주 편리한 그런 형태의 수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그림에서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조면소포체 위에서 리보솜 붙어있는 표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책 끝나기도 전에 사실은 이 단백질들이 요 표면에 붙어있는 어떤 특별한 수송체에 의해서 안으로 조면소포체 내부로 집어 보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들이 여기서 이제 당이 부착이 된 다음에 이제 보낼 준비가 됐다 하면 이 일부분이 마치 이렇게 꼬집듯이 조면소포체의 한 막의 일부분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점점 여기가 좁아져 가지고 끊어져서 결국은 끊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수송 소낭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이 안에 있던 내용물이 이제 다음 목적지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목적지인 골지체로 이동을 하면 그럼 여기서는 이것이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이 융합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이제 안으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포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면소포체에서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된 수송소낭은 그럼 여기서 이제 세포막과 또 이렇게 융합이 되겠죠. 그럼 융합이 되면 이 내용물은 밖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세포막에 붙어있던 단백질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런 일반 생물학 단계에서는 그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은 이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들이 미리 이 수송소낭체 막에 박혀 있도록 이 안에서 이미 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세포막에 융합이 될 때는 그 막에 박혀있던 이 단백질들은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막 단백질로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골지체는 이 골지체를 미국이라서 서양권에서는 일종의 팬케이크를 여러 개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각각이 독립적인 하나의 막으로 된 납작한 막체들을 이런 각 막체들을 시스터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다중막이 납작하게 붙어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탈리아의 생물학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아주 오래전 얘기죠. 20세기 초반인지 19세기인지 확실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골지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골지 애파라투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한국이 동방예지국이 아니랄까봐 제가 학교 학창시절 때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약간의 생물학을 이제 뭐 선택으로서 배우는 경우도 있곤 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이제 그때는 골지 시체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골지 시체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골지 씨가 미스터 골지를 이제 그냥 골지체 하면 너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옛날에는 골지 시체라고 불렀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시스 골지, 트랜스 골지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데 무슨 소린가 하니 여기 수성소원항이 이렇게 골지체가 있을 때 이쪽 조면소포체에 가까운 쪽을 시스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세포막에 가까운 이쪽 면을 트랜스 페이스라고 해서 시스에서 요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인터미디어트 미디얼 시스터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 시스 쪽에 있는 애를 시스 시스터나 그다음에 세포막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있는 그 골지막을 트랜스시스터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물질이 수송이 되면서 각 과정마다 좀 더 그 수송하는 물질들의 이제 특히 이제 당 부착의 복잡도가 이제 심화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조면소 포체에서는 그것이 이 당 부착이 훨씬 더 간단한 N-글라이코실레이션만 일어났을지 모르나 여기서는 N과 또 좀 더 복잡한 O-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점점 더 단계적으로 다양한 복잡한 당들이 부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세기 때 사람이네요. 까밀러 골지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세포마다 이들이 훨씬 더 달라서 조직마다 어떤 경우는 한 개 정도 있는 그런 세포도 있는가 하면 한 수십 개 정도.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수백 개. 이들이 전부 각각의 기능마다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좀 전에 언급을 한 췌장세포라든가 하는 조직세포라든가 하는 그런 분비를 하는 그런 세포들에서는 이들의 골지체가 아까 그 조면세포체와 마찬가지로 같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정리를 한다 하면은 일종의 세포 자체의 우편 집중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류를 전부 해놓는 거죠. 물류센터라고도 할까? 그래서 이들이 전부 집화가 되면은 이쪽으로 집화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각각에다가 정확한 태그를 인식을 하고서 그 세포가 수송이 되는 세포에는 각각의 고유의 장소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 꼬리표들을 사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어로 해서 이 세포의 zip code라고 얘기를 하죠. 우편 번호를 영어로 zip cod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각각의 단백질들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물건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zip code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인식을 하게 되면은 골지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지가 그래서 여기로 보내야 될 친구들이구나 하면 알아서 세포막이나 외부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세포막과 외부의 그 결정적인 누구는 세포막에 달랑달랑 남겨져 있고 누구는 세포 밖으로 떨어지듯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다이빙하듯이 밖으로 보내지게 되는 그 차이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수송소낭에 있어서 수송소낭에 여기에 박혀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막단백질이 될 것이고 수송소낭의 안쪽에 이 안에 이렇게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들은 막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수성소낭이 세포 막과 융합을 해서 하나의 세포 막과 동일한 그 다음부터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류는 어떤 태그를 달고 있느냐 하면 나는 리소솜으로 가야 될 친구야 라는 것을 달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잘못 왔어요. 조면소포체로 돌아가야 되는 회귀하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온 친구들이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밀지 마 하다가 여기 같이 끌려온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단백질들은 딱 보고서 이 녀석은 왜 여기 온 거야? 너 거기 있어야 돼. 다시는 오지 마 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데 다시는 오지 마 했는데도 또 오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인식을 하고서 따닥 할 수 있는 능력이 골지체 안에는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은 훨씬 더 복잡한 당 단백질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조면소포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당 단백질의 부착은 일종의 기본 기초 화장 정도라고나 할까? 그 위에다가 이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어떤 단백질 특유의 어떤 당 부착 형태를 지니기 위해서 훨씬 더 복잡한 당 부착이 이 골지체에서 단계적으로 이 각각의 시스터나를 옮겨갈수록 그것이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말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포작용,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키워드만을 우리가 딱 따라갈 경우에 처음에 조면소포체 표면에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내부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성소낭을 통해서 골지로 가서 거기서 골지, 우편 집중국인 골지에서 분류가 돼서 각각의 장소로 운반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소솜이 언급이 됐었는데 일종의 외포작용의 하나의 종착역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는 리소솜은 좀 이제 매우 흥미로운 세포 소기관으로서 외포작용에 있어서 하나의 종착역이기도 하지만 또 외포작용이라는 것이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세포 안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내포작용이라고 지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내포작용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내포작용에 또 하나의 종착역 구실을 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 물질 분해 기관입니다. 일종의 세포 안의 위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스토마크. 우리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위가 소화를 시키는 기관으로서 우리 전체 다세포 생물로서의 인체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듯이 각각의 세포 안에서도 리소솜이 위와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그 안에 분해 효소들을 전부 가지고 있고 또 분해 효소뿐만이 아니라 그 분해 효소들이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특정 환경, 매우 산성. 그래서 이 세포 유입 물질을 분해를 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요즘 와서 훨씬 더 그 중요성이 새롭게 계속해서 새록새록 인식이 되는 이 과정인 자가 포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자가 포식작용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미 낡고 그래서 세포 안에 어떤 이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는 그런 노화된 세포 소기관들도 여기서 분해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집니다. 그럼 리소솜은 뭐가 특이해서 이제 일단 이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키워드가 리소솜에서 리소솜과 결부된 두 가지 특징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양성자 펌프이고 양성자 펌프 프로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프로톤 엄청나게 많은 그 수소 이온에 의해서 여기가 산성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내부가 그래서 그 산성 조건에서 이를 훨씬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산성 가수분해 효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습니다. 단백질만을 특이적으로 분해하는 또한 탄수화물만을 특이적으로 지질만을 특이적으로 또는
여태까지 언급 다 했나? 이제 핵산만을 특이적으로 하는 식으로. 그런데 전부 이들의 특징은 산성 조건에서 그 능력을 최적 발휘한다는 그런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결국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양성자 펌프 단백질입니다. 이건 뭐냐? 수송 단백질이에요. 왜 이들을 펌프라고 얘기를 하느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왜 이들을 펌프라고 부르는지. 수송 단백질, 단백질입니다. 산성 가수분해 효소 전부 단백질이죠, 그죠? 그럼 이들은 어디서 온 유래가 어디서 온 것들일까? 전부 이들이 바로 리소솜으로 골지에서 이들로 보내지는 바로 이 외포 작용에서 보내지는,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이죠. 리소솜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내포 작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질들을 이리로 전부 보내서 여기서 가차 없이 전부 다 분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쇠포 안으로 유입해서 좋다고 들어와 보았자 니들의 운명은 결국 이 리소솜 안에서 전부 처참하게 분해가 돼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뭐야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세균 감염은 도대체 또 어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이따가 얘기를 합시다. 자, 일단 그 리소솜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모식도를 그림을 아주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왜 예쁠까 이것이 제가 직접 그렸으니까 아주 예쁘죠.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바로 그 양성자 펌프, 프로톤 펌프라고 하는 요 양성자 펌프가 여기 하나가 보입니다. 양성자 펌프, 여기 하나 양성자 펌프, 둘, 셋, 네 개만 있는데 물론 네 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리소솜 세포막을 둘러싸면서 매우 많은 동일한 종류의 양성자 펌프들이 있겠죠. 이들의 공통적인 기능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왜 이들을 펌프라고 얘기를 하느냐?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ATP가 가수분해되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럼으로써 해서 요 수소 이온을 어떤 한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수송을 시키는. 왜 이들을 펌프라고 했을까? 이들은 농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도 기울기의 역행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물은 엔트로피 개념에서 똑같이 보면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모든 물질이 확산이 되게끔 쫙 퍼지는 것이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만약 그런 방향으로 이동이 된다면 이것은 언제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발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자발적인 반응에 의존해서는 될 일이 아닌, 바로 이 경우에 내가 이 내부를 이런 식으로 특정한 종류의 산성 조건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산성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한 방법은 수소 이온을 여기다가 밀집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이 안에다가. 근데 수소 이온이 이미 여기에 차고 넘치는데 계속해서 바깥쪽에 있는 수소 이온을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이것은 바로 이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려는 이 자연적인 법칙에 역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여기에 쌓이게 된 수소 이온들은 지금 여기가 훨씬 농도가 높으니까 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다만 그것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소 이온을, 양성자를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수송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양성자들을 통과시키는 수송체가 있으면 이들은 전부 다 밖으로 질질 흘러나가서 다 새버리게 되겠으나, 왜냐하면 수소 이온은 이온화가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펌프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것을 이동을 하니까, 역행을 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비자발적인 반응입니다. 비자발적인 반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수송체를 전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펌프 또는 어떤 펌프가 너무 이름이 너무 생경하다 하면은 그 대신에 펌프 대신에 ATPase라고, ATP 가수분해 효소를 ATPa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건 ATP가 가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펌프로 부르거나 ATPase로 부르거나는 보통 펌프로 즐겨 많이 부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양성자 펌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것을 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와 똑같은 기적으로 우리의 우리 위에도 위산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위산이 어디서 흘러나오? 바로 똑같은 양성자 펌프의 이와 같은 작용에 의해서 벽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막에서 안쪽으로 이런 양성자 펌프들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수소이온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포작용 자체가 진행되는 방향을 우리가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방사성 동위원소고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지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라이페이즈 지질 분해 효소가 특별한 지질 분해 효소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추적을 하려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부착이 되는 요 지질 분해 효소 라이페이즈를 세포 안에 집어넣고 추적을 하면 돼요.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이 라이페이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면소포체 위에서 만들어지겠죠. 이들이 라이소솜으로 운반이 되는 그런 효소라면 그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라이페이즈 이 친구들이 이것을 가지게 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주면 라이페이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딱딱딱딱 먹어가지고 이제 일종의 레이블링이 되는 것이죠. 부착이 되는 것인데 표지라고 레이블링 영어로 한국말로 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5분이 이렇게 시작한 지 5분이 됐을 때는 리보솜에서 대부분이 그 동위원소 검출이 단백질 합성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다가 점점점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어디로 조금씩 전이 되는 것이 보입니까? 먼저 요 루멘이라는 얘기는 ER의 내부 공간을 얘기하는 루멘을 이쪽으로 점점 해서 이쪽의 양이 이 정도 피크를 이루었죠. 그러다가 그 피크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제 그 피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골지로 옮겨가죠. 그러다가 그 최종적으로 그 모든 피크는 라이소솜에서 그들이 전부 다 독식을 하게 되는. 그러면 이 라이페이즈는 리소솜으로 지금 최종 종착지가 결국 이 라이페이즈는 산성 가수분해 효소 중의 하나로서 지질을 특정적으로 분해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자, 내포작용이었을 때 리소솜이 모든 물질들을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내포작용이란 것도 사실은 세포막이 일종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수성 소낭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물질이 막이 유입을 되고자 할 때 이렇게 주머니를 일부러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이제 내부 공생 이론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싸가지고서 싹 싸서 가는 거지. 갈 때 여기 이 지금 소기관이 리소솜인데 최종적으로 리소솜이 이 안으로 들어온 수성 소낭과 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융합을.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이제 전부 다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이들을 먹잇감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래서 다 분해가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그 안으로 유입되는 그 내포작용의 훨씬 더 자세한 종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먼저 자가포식작용이라는 것을 리소솜이 또한 수행을 하게 하는데 이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리소솜이 어떤 이 수송소낭 자체를 비슷한 수송소낭을 같이 융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분해시키는 것은 똑같으나 그 수송소낭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외부 물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소기관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왜 어떤 경로로 내 안에 있는 일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가?
일단 매우 오래된 세포 소기관들은 가만히 오래 놔두면 우리 기능을 훨씬 잘못된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이거 아주 잘못 오래 놔뒀다가 활성산소를 지금 엄청나게 방출을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막이절 너덜해진 그런 노화된 막을 가지게 된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를 훨씬 더 많이 방출을 하게 돼서 세포 자체에 안녕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들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가포식 작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미토콘드리아와 또 다른 뭐 소경 같은 것들이 지금 쌓여 있죠, 막에. 이것들을 이들이 어흥하고 해서 다 분해시켜 버리는 이것을 이제 자가포식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포식 작용은 그런 식으로 노화된 그런 소기관을 그냥 분해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영양결핍 같은 그런 스트레스 안에서도 그냥 멀쩡한 노화가 되지 않은 멀쩡한 소기관을 이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지? 일단 임시적으로 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나 혼자 스스로 제 살 깎아 먹기를 해가지고서 잠시 버텨보자. 음식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하는 것이 일단 또한 자가포식 작용의 하나의 또 다른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노화된 세포 소기관을 처리하는 그래서 세포 자체가 훨씬 더 건강이 증진되는 역할 하나. 또 한 가지는 이 굶주린 상태에서 이런 세포 소기관들을 일부러 잡아먹어서 이 자기네 생존을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그래서 이런 자가포식 작용을 일부러 유발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이 자가포식 작용을 일부러 유발을 시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로 대변될 수 있는 낡은 세포 소기관들을 이 분해를 해서 우리의 젊음을 훨씬 더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요즘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식의 관련이 있는 이 작용이 바로 이 리소솜에 의한 자가포식 작용입니다. 그다음에 페로옥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 무슨 세포 안에 있는 활성산소라든가 활성산소는 좀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이 식물의 경우 엽록체에서 전부 주로 만들어내는데 그러한 일들을 쓰레기는 페로옥시점이 알아서 다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한 지방산을 분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페로옥시점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같은 것들 그런 소기관들과 밀접하게 이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정도. 그다음에 액포라고 하는 것은 식물세포에서만 주로 중심 큰 액포로서 발견이 되는 것인데 요 칼슘 같은 경우는 동물에서는 이제 활면소포체에서 이 칼슘을 저장하는데 식물에서는 이 칼슘을 액포에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2차 대사 산물들 식물에 엄청 많죠. 이것들이 주로 일종의 쓰레기 창고, 저장 창고라고 식물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식물에서의 액포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이 팽압이라고 하는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것을 연상시키면 됩니다. 젊은 피부, 탱탱한 피부, 보습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이 세포의 그 세포막에 일종의 활성, 세포막 자체를 훨씬 더 부피를 팽팽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시켜주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해야만 됩니다. 세포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것이고
세포 안으로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그것을 삼투압의 원리라고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세포 안으로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세포 안에 있는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니까 팽팽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먹어도 세포가 개구리배처럼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세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포 안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서 그 반작용으로 외부로 밀어내는 그런 힘을 팽압, 터거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이 안에다가 액포에다가 요 중심 액포 세포벽이 세포가 식물 세포는 훨씬 더 점점 자라날수록 이제 머추어 한국말로 머추어는 뭐라고 머추어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성숙할수록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막 저장을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 가지 이온이라는가 대차 산물을 여기다 저장을 해 놓게 되잖아요. 물질을 저질이 아니라 저장 물질. 그러면 이 물질 저장에서 농도가 지금 여기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물이 H2O 물이 외부에서 이 안쪽으로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이 이렇게 점점 세포 안쪽으로 물이 차게 되는 하나의 원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얘기했지만 이래도 점점 이렇게 아무리 물이 안쪽으로 바깥에서 들어와도 안 죽어 할 수 있는 이유는 세포 벽이 여기에 튼튼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세포 벽이 바로 식물은 두 가지 종류의 세포 벽을 아주 유년기에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다당류와 이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셀룰로스 아시죠? 그 셀룰로스와 그다음에 팩틴이라고 하는 좀 물질도 역시 셀룰로스에 같이 첨가가 되면서 그것이 1차 세포벽이라고 하는 이 구성체의 주요 구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2차 세포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포가 조금 더 늙은 다음에 형성할 수 있는 두꺼운 보강제인데 바로 목재가 아주 딱딱하고 분해하기가 훨씬 힘든 이유가 바로 리그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셀룰로스나 팩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물질입니다. 이거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골칫덩어리지 리그닌이 쌓이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식물 세포는 이렇게 해서 그들이 1차 벽이 먼저 세포 분열이 돼서 새롭게 생겨났을 때 1차 벽이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그 바깥쪽으로 우리가 2차 벽을 나중에 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쪽에다가 내부에다가 2차 벽을 쌓아서 점점 세포가 2차 벽을 두껍게 만들수록 세포 내부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일반 생물 2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특히 훨씬 이 안에 2차 세포 벽을 보강을 해서 두껍게 쌓아 놔가지고서 결국에 가서는 세포 안에 있는 어떠한 살아있는 물질도 전부 없애버리게 돼서 그 안을 물의 통로, 무슨 물파이프, 수도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을 식물에서는 물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일렘이라고 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도 결국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세포 골격까지 하면서 이렇게 쫙쫙 나가기에는 물론 이거 다 끝내버리면 4장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도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 세포 골격부터 다시 이제 쫙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세포 골격을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잡다한 형태의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포 안에 있는 수송 자체의 내포작용과 외포작용 정도의 구분만을 이제 다음 장에서 사실은 내포작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돼서 세 가지 종류의 어떤 다른 내포작용이 있는지도 보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자 이렇게 했고 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줌 레시테이션에 있는 거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2시에 같은 줌 형식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된다는 점을 끝으로 자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